열흘 전쯤 혜정이 갑자기 전화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목소리가 급해 보였습니다. 언니, 나와봐요. 큰일 났어요. 지연이가 연락두절 됐다니까요. 혜정의 애매한 말에 호기심이 생겨 저는 다음날 출장을 가야 하는데도 부랴부랴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모임은 4명이 남아있었고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침울했습니다. 혜정은 담배를 계속 피우며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혜정은 한숨 섞인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알다시피 무슨 꿍꿍기가 있는 것 같아. 우리랑 대학 시절부터 같이 어울렸는데 누구도 그 애가 외국에서 유학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잖아. 그 남자랑 엄청 진지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서울에 집까지 사줬대. 내년에는 결혼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집을 받은 지 2달 되자마자 갑자기 사라졌어. 2주 전 지연이는 우리한테 가족 일로 고향에 내려간다고 말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서 예전 남자친구랑 결혼식을 올렸대. 그 남자가 사준 서울집은 이미 팔아버렸고 그 남자친구가 출장 다녀오니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래. 충격받은 그 남자가 혜정을 찾아왔더래요. 유일한 친구라며.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해서 혜정도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해줄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혜정은 그 이후 그 남자가 술집에서 술에 취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랑에 실패한 남자들의 반응은 서양이든 한국이든 다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데이비드라는 미국 남자가 제 친구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준 재산을 되찾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세운 소프트웨어 회사를 비롯해 큰 재산을 여자친구 명의로 넘겨줬는데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버린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그 여자가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이비드에게 남기고 가면서 그의 이름을 출생신고서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DNA 검사를 해보니 그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데이비드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여자와 6년 동안 사랑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데이비드는 의심이 생겨 DNA 검사를 했지만 여자가 몰래 샘플을 바꿔치기에 처음 결과는 그의 친자식으로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의 말만 믿고 출생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던 거죠. 제 친구인 변호사는 데이비드를 안타깝게 여겼지만 법적으로는 그 여자가 이미 재산을 팔아버렸기에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이제 와서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아이 인생이 고달플 것 같아요 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다며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경계를 해야겠지만 이제는 다시 사랑할 때 더 신중해져야 할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씁쓸히 말했습니다. 우연히 프랑스인 기업가 한 분을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수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자를 위해 얼마든지 배상금을 낼 수 있다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공한 정보를 듣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외국인 남자친구가 돈을 낸다고 해서 주말에 풀려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심지어 그 여성은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남성은 한국에 있는 동안 매주 1,000만 원씩 내면서 약혼자가 주말에 구치소를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더 조사해 보니 그는 천재적인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사 중 그 여성은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남편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남성이 결혼을 제안하고 함께 프랑스로 가서 살자고 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만 해도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액수에 비하면 그 돈은 새발에 피었습니다. 내가 자진해서 준 돈이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프랑스 남성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젊고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미 40대 중반의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달콤한 말과 침대에서의 능력으로 그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프랑스 남성이지만 그는 한국에서 10억 원 이상을 잃었고 이제는 한국 여성에 대한 이미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또 다른 프랑스 대부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왜인지 프랑스 남성들은 이런 사기에 쉽게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 특유의 낭만적인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프랑스 남성들은 원래 돈 관리에 신중하지만 사랑에 빠져 진심으로 믿게 되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성은 한국에서 식품과 와인 수입법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한국에 15년 이상 살면서 일에 몰두하며 외로움을 잊고 살았지만 그의 아내는 한국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했고 아내는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항상 그를 돕던 비서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고 맛있는 요리도 주말마다 준비해주며 그를 점점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는 그녀와의 관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자 그는 60세의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고 노년의 행복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지나치게 많은 돈과 재산을 이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그녀의 가족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소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다투자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려서 그가 아이를 보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굴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사랑하기에 점점 그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애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늦은 후였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되지 않기에 아이를 위해 묵묵히 참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에서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평생을 갈 것입니다. 바에서 일하다 보면 야간 근무가 많아서 생활 리듬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라며 광민이 말했습니다. 보통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야 집에 들어오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이라도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오후 수업이 있는 날은 그나마 다행이죠. 잠도 충분히 못 자고 계속 뛰어다니니까 체력도 금방 바닥납니다. 처음에는 서빙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광민은 말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홍대에 있는 큰 배서 MC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약 30만 원 정도였지만 손님에게 받는 팁과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한 달 수입이 약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 수입이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했기에 많은 학생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채용 과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외모와 체력도 요구되며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고 광민은 말했습니다. 광민의 동료인 22세의 예나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명동의 한 배서 일하며 여성 직원의 경우 특히 음주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일했어요. 여러 번 신입이 들어왔는데 다들 외모는 괜찮지만 술을 잘 못 마셔서 며칠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손님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술을 마셔야 할 때가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하는 게 중요해요. 예나는 말했습니다. 예나도 처음 일했을 때는 음악 소리와 담배 연기에 익숙하지 않아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며 일주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청력에도 문제가 생겼고 병원에서 청력 감토의 진단을 받았을 때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예나는 집안 사정으로 일을 계속해야 했기에 매일 약을 먹으며 청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화를 내기도 하지만 이제는 소리를 잘 못 들으니 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나는 배서 일하는 동료들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신입 직원들도 많고 특히 관리자의 친인척이 들어오면 자리를 양보해야 할 때도 있죠.
그녀는 배서는 서열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이로 인해 갈등도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특히 술에 취한 손님이 무례한 행동을 할 때마다 예나야는 깊은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리고 싶어요. 예나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예의를 차려야 했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광민과 예나처럼 배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나는 배서 일하면서 특히 몇몇 손님들 때문에 여러 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의 규정상 여성 직원은 손님이 술을 권할 때 거절할 수 없었고 일부 고객을 만족시키면 보너스와 팁이 올라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예나는 때때로 위험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손님 요청을 거의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나이가 많은 손님이 저를 술자리로 끌어당겼고 저는 무례하게 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처음이었고 결국 거의 10잔 가까이 마셨죠. 예나는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지자 그 손님은 예나에게 신체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는 가까스로 친구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손님은 계속 예나를 불러내려 했고 심지어 20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나는 자신이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예나의 경우처럼 남성 동료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남자 직원들도 고객들의 유혹이나 무례한 요청을 견뎌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민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일에만 집중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바 직원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면 분필가루에 익숙해지고 운전사라면 도로 먼지에 익숙해지듯이 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음악과 담배 연기에 익숙해져야 하죠.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과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예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배서 일하는 직업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아르바이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서 일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홍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